로봇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얼핏 떠오르기에는 AI 같은 영화나 바이센터니얼 맨 같은 그런 영화도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정말 그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 중에는 정말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게 로봇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봇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로봇과 인간의 교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로봇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로봇 박사 한재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해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로봇, 그 해답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자 한재권입니다. 로봇 좋아하세요? 네. 오늘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로봇을 처음에 대하면 다들 기대감이 앞서세요. 저런 애가 내 곁에 있으면 내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바로 두려워하십니다. 아, 쟤가 내 직장을 뺏으면 어떡할까? 제가 앞으로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있는 로봇,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우려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재난구조용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2011년부터 시작입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아직까지도 그 희생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로봇이 투입되긴 했었습니다.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이 투입이 됐는데 임무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그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습을 했고 그게 지금 이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고인이 되신 분들 계시고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로봇공학자들에게 2011년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로봇을 개발한 이유가 사람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신해주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런 로봇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나사가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공학자들에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제대로 된 로봇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 한번 일어난다면 그때는 진짜 로봇이 사람 대신 들어가서 재난을 한번 수습해 보자. 이런 취지로 대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재난구조용 대회가 펼쳐졌고 3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서 참가를 했고요. 지난 6월에 3개월 정도 됐죠. 6월에 결승전이 열렸고요. 결승전에는 24개 팀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팀 로보티즈도 그 24개 팀 중에 하나였고, 한국에는 저희 팀 로보티즈 이외에 카이스트라던가 서울대가 끝까지 결선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홍콩 그리고 한국까지 총 6개국이 자국의 로봇에 자존심을 걸고 한판 붙는 그런 장이 열렸죠. 이것은 그 24개 로봇들이에요. 멋지죠? 이런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됐었어요. 결국에는 이 로봇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모델링한 곳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사람 대신 어떻게 하면 원전 안에 들어가서 원전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다룰 수 있을까를 가지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보여주시죠.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잘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고요. 이전까지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었어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동차에서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똑똑똑똑똑똑. 문이 좀 좁아서 옆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밸브를 돌려서 잠그고요. 벽이 있으면 벽을 주변에 있는 도구인 드릴을 잡아서 뚫는 거예요. 퉁. 잘하죠. 그리고 뭐 전원 플러그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꽂고요. 다른 데다가 제대로 된 데다 꽂고요. 그리고 험지가 있으면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로봇 기술이 3년 동안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죠. 그리고 참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팀 카이스트가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로봇계에서는 센세이션한 그리고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1등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제가 잘한 것만 편집해드린 거예요. 실제 로봇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로봇은 이렇습니다. 사실 로봇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이런 현장에서 적용해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여태까지 실험실에서만 있다가 이제 실험실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이걸 보면은 로봇 하시는 분들은 막 마음이 아파요. 남의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정성이 막 허물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건 저희 로봇이었어요. 이름은 똘망인데 넘어졌습니다. 이건 좀 허무하죠. 인식을 잘못해갖고 옆에 있는 밸브를 허공에다 대고 돌렸어요. 아마 이게 더 허무할걸요. 순식간에. 아유, 이거는 MIT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아무튼 저 서클 안에 들어와서 점수는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넘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로봇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2015년은 그렇게 로봇이 실험실에서 우리 일상생활로 밖으로 넘어오는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앞으로 로봇에 대한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카이스트가 1등을 했고 2등, 3등은 미국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로봇을 재난구조용 로봇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그것만을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로봇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위험하고 다루기 어려운 기술인데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 지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꼭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로봇은 왜 만들까요? 로봇 만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위험한 지역에 로봇을 대신 보내서 사람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이 되면 203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5%가 된다고 합니다. 4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기 되게 힘듭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고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게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용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 응급 서비스,
예를 들자면 119 구조대원들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해줄 분들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기 힘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일본의 외곽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로봇은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꼭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볼 것은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캡처한 장면입니다. 청소도 하고 애완견도 돌보고 그리고 우편 배달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야 좋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서울까요? 예, 택배 일을 하시는 분, 청소를 하시는 분,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 로봇이 나의 직업을 뺏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무책임하게 로봇을 개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내 기술에 의해서, 내가 개발한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 1900년대 시대, 1800년대는 우리 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다 농사짓고 살았어요. 그때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별로 없죠. 직업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단지 근데 사람들은 직업을 이동했을 뿐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직업은 변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는 로봇이 우리 생활을 다 바꾸고 우리 직업을 다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10년 뒤, 20년 뒤 로봇과 같이 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본 소양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사회를 경제학자분들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산업화 이후의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힌트도 과거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 페이지에 했던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얘기 다시 할게요. 농업에 과학이 발달해서 비료가 생산되고 농약이 발달해서 병충해가 없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농작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픔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었죠. 좋기만 했나요?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다 유기농이었는데 그것을 더 값어치를 더 주고 찾고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고 그 반작용에 의한 결핍이 생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결핍입니다. 기술 발전에 의한 결핍,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도 기술인데 결핍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어떤 반작용이 있을까요? 로봇의 반대말은 뭐죠? 네, 사람입니다. 인간성.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되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그 로봇으로 인해 인간성에 대한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간성이 풍부한 소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좀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성 넘치는 교육, 인간성 넘치는 기술, 인간성 넘치는 꿈을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성 넘치는 기술, 제가 추구하는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신선했어요. 끝이 훈훈했어요. 끝이 훈훈했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로봇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결국은 인간성의 회복을 얘기할 줄이야. 네, 그렇죠. 진짜. 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도 글쎄 있잖아요. 말이에요. 아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 네. 근데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명 교수님께서 로봇 마니아라는 너무 말씀을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진짜 굉장히 흥미롭게 강연 지켜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 군데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개발해서 아바타. 네, 그럼 수익이 늘어나거든. 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올 때까지. 똑같이 만들어 드려야 되죠.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로 인한 분명한 결핍도 있겠네요. 있죠. 방금 설명해 주신 아마 것처럼. 맹 교수님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네. 그 마음까지 다 녹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로봇이 10년에서 20년에 우리 문화에 들어온다. 네. 우리 삶에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직 걸음마단 게 아닌가. 예, 아직까지 실생활에 쓰기에는 기술 발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는 확실합니다. 네. 네. 하지만 초기 형태의 로봇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2015년은 그런 로봇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첫 해로 기록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출시되는 상품들이 예전처럼 그냥 장난감 수준의 로봇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갈수록 똑똑해지면 뭐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네. 로봇을 어떻게든 사람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힘을, 네. 이거는 진짜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에요? 엉뚱한 일. 엉뚱한 일? 네. 사람은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죠. 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도전을 해요. 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상상력, 감수성, 그리고 사랑 무엇보다도 네. 이런 부분은 로봇으로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 부분까지는 프로그래밍화 되어지지 않나 보죠? 뭐 언젠가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재난 구조 그게 좀 관심이 있어요.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아까 우리가 일본에서 비록 실패는 했지만 네. 계속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을 그러니까요. 지나오면서 네, 네, 네. 굉장히 사회적인 아픔이 많이 쌓였잖아요. 네. 그리고 재난이 벌어지면 누군가가 구해줄 거라는, 사회가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기본 틀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구조 로봇은 우리 인간을 더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더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네.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정말 인간을 로봇이 위협해 오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영화를 상상도 너무 많이 보셨어요. 영화 많이 봤어요. 진짜 그런 순간이 오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면 어쩔까요? 네, 그런 순간이 지금인데 지금 이미 와 있는 세계입니다. 네, 뉴스를 보면 무인기가 누구를 폭격했다라는 뉴스 보실 수 네, 있으시죠? 네. 그 무인 비행기 안에 사람 없습니다. 물론 원격 조종이에요. 저 멀리서 안전한 벙커 안에서 사람이 조종을 해요. 조이스틱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폭격을 하는 명령은 비록 사람이 내릴지라도 그 순간에 느끼는 윤리적인 느낌은 윤리적인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네. 오락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쟁 오락하는 것 같다고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인간의 그 윤리인데 그렇죠. 그것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개발은 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 중에 무기가 안 된 기술은 여태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구한말의 쇄국 정책과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네. 문제는 어떻게 쓰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 지금 개발은 돼 있지만 쓰지 않는 무기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공포의 균형으로 갖고만 있고 네. 쓰지 않는 무기들 많이 있거든요. 로봇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모델을 따라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개발했는데 우리는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는 있대 서로 쓰진 않는 상황을 네. 만드는 것. 이것이 해답이 아닐까? 결국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잖아요. 바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뺏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꿀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바꿀 거라고 얘기하죠. 대본에는 그냥 뺏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뺏는 것도 어. 있고 사실 바꾸는 것도 바꾸죠. 있을 것 바꾸는 것도 같아요. 뺏어서 그렇죠. 바뀌게 네.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비책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요. 예. 네. 시간의 텀을 두고 조절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개발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고 네. 은퇴하시는 분들만큼의 속도만큼 개발이 속도가 이루어진다면 또는 생산을 제한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쓰임의 문제고 균형의 문제지 이것을 개발하냐 안 균형의 개발하냐 문제. 이럴 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로봇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재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꼭 생기게 되는 게 미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쉽고 후회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또 잊혀지지 않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웬만하면 미련을 이렇게 버리질 못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련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시기를 놓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미련스럽게 쫓아가는 게 미련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각을 마비시키는 게 미련일 텐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